미디어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다루어야 될 핵심 개념이나 질문, 또 그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나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는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 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또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자기 삶에서의 주도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인지, 그것이 리터러시의 확장과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지, 디지털 리터러시나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는 어떻게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나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말도 아니고 사실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지만 그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좀 많이 찾아보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또 디지털 시민성,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고 또 어떤 점은 비슷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모든 정보를 얻는 시대라고 하죠. 예전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 가서 정보를 검색해 본다든가 그랬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튜브로 가서 검색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궁금한 것들을 유튜브로 찾아보는데 매우 익숙한 그런 세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핵심 개념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교육인가, 그런 핵심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어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아이들은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이해에 도달하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터러시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읽고 의미를 활용할 줄 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리터러시의 대상이 되는, 의미를 읽고 쓰고 정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자체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어떤 미디어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주된 매체인가, 이해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도 조금씩 달라져 온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왜 필요한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미디어들,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요즘은 어떤 구글 홈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우리 삶의 도처에 미디어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들이 미디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존재하면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 경제적인 삶,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삶에까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우리 삶에 굉장히 다양한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가 우리의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미디어 활용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구분이 된다 하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교육을 해야 재미도 있고 효과도 있겠죠. 미디어의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지? 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떤 미디어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대상 또는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미디어를 보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정보를 선택하고 또 어떤 정보는 배제해서 뭔가 초점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디어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디어 콘텐츠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편집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성된 의미이구나. 이것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이런 콘텐츠가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 중에 이것은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은 좀 덜 중요하겠구나 라는 이런 방식의 콘텐츠가 올라타는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가 올라타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은 한 개인이 가지게 되는 어떤 관점이라든가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가 작동하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메타 리터러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라는 것은 상위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매우 많아서 사실은 하나로만 정의되기 어렵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전경란 교수님이 쓰신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쇄물을 읽는 것,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의미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책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어린아이 하나,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칠판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 하는 물건이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여기는 클릭할 아이콘이 없단다. 이거는 칠판이라고 불러. 그리고 칠판 옆에는 독서는 좋은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던 점은 단지 이 그림만이 아니라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였는데요.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판은 사실은 아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자라났었던 그런 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20년 전에도 학교에 갔더니 여전히 칠판을 쓰고 있더라, 책만 읽으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그리고 인쇄물로 된 의미를 읽고 쓰는 데 관련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통적인 리터러시를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확장됨에 따라서 리터러시의 개념도 달라져 왔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이제는 옥스포드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이 실제로 영어 단어에 처음 등장했었던 것은 188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긴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읽고 쓰는 것, 그것을 활용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으로까지 개념이 넓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터러시의 변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한 학자 그리고 영국의 한 학자가 함께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Making Literacy Real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어떤 책을 놓고 읽고 쓰는 활동이 단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활동만이 아니라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읽기 쓰기 능력, 의미를 다루는 능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읽기 쓰기는 단지 어떤 심리적인 그런 과정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들에 담겨 있는 색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상징이라든가 그 사회에서의 의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산당, 좌파, 이런 좀 극단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또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월드컵을 한국에서 치르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빨간색을 입고 나와서 거리에서 응원을 했죠. 빨간색에 대한 의미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를 볼 때는 단어만 또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보고 어떤 화면 속에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의 의미를 잘 읽어내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실 수업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반드시 교실 수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은 학교 바깥에 있는 미디어 센터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뉴스도 분석해 보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쓰는 말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방식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만드셨는데요. 처음에는 각각 따로 만들었었던 모형을 이 두 분이 좀 친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로 합치셨어요. 한 분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학자인 르네 홉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또 다른 분은 줄리 코이로라고 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해오셨었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에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모형을 합치면 굉장히 좋은 모형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원이 있고 안에 있는 원이 있는데요. 바깥에 있는 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후에 중요한 과정들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접근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분석과 평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따져보고 내가 이것을 가치 평가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 분석과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창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자에만 머물러 있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찰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지? 나는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누고 싶어 하죠. 공유하는 것도 사실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르네옵스 교수가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처음에 만들었었던 모형이었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작은 원은 줄리 코이로라고 하는 다른 교수님이 만드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옵스 교수와 줄리 코이로 교수가 이 두 가지 미디어 리터러시의 모형과 탐구학습의 모형을 합쳐서 디지털 미디어는 이렇게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 그런 모형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계는 교집합이 있는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다루는 미디어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미디어도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정보를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조하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다르게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그 자체로 말을 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각각의 미디어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리터러시는 꼭 그런 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정보들, 데이터들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활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시민성 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제시한 이 9가지 개념들을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는 탐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민성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내가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놓고 있는 곳이니까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경인교육대학교에는 컴퓨터 교육을 전공하시거나 또 미디어 아트, 스토리텔링, 그리고 IT와 관련된 규범에 대해서 전공하신 그런 많은 분들이 7분이 모여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의 홈페이지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요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 대학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